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계속 금년 계획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야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 파동의 우주를 그냥 내내 1시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파동의 시야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논의 얘기지만 무슨 파동의 우주하고 파동의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의 기본 요소가 뭘까? 시에서 불갑을 꼭 필요한 요소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 쓰면서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도대체 시를 쓰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기초가 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의 3요소 해서 이걸 논의 발표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시의 3요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쓰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뭐냐? 그것이 제일 첫째는 리듬입니다. 시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듬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는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반드시 시는 은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듬 그리고 메타포 은유가 비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세 번째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것을 영어로 말할 때 이것을 코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코노테이션. 내용. 다시 말하면 의미. 그걸 주제. 다시 말하면 내용. 뭔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의미 없이도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꼭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재미만 있으면 되고 감동만 있으면 되지 꼭 그 속에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사, 시학사에서 2대 조류가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싸워요. 그게 뭐냐? 바로 시는 리듬과 은유만 있으면 된다. 그걸 일부에서는 그것만 있으면 그 일종의 기교다. 기교. 하나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보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커노테이션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셔서 한번 참관해 보겠다고 오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신흥상성 목사님. 네. 잠깐 나오시죠. 우리 홍문표 박사님이 내산
같이 다닌 이후에 저학교에 네, 종합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셨다 갔다 오시에요. 그래, 오늘 오신다고 아까 저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여기 고맙다고 박수 한번 치고 박사님 어떻게 여러분하고 시 공부를 하시나 듣고 싶다 해서 오늘 온 기회에 아주 두 분이 등록하고 다음부터 빡 빠지고 오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정말 이거 정말 부담 느끼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해주셔야죠. 저는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도 강의에 또 저희 다른 목사님까지 오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첫째는 리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리듬은 하나의 진동, 감동, 파동이라 했습니다. 그 리듬이 없으면 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시는 비유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메타포가 있어야 된다. 그걸 뭐 은유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은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 속에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것을 은유와 이 리듬과 은유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된다라고 주장. 예술도 그렇습니다. 예술도 어떤 기교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 속의 내용이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형식주의 또는 기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내용주의 또는 목적의식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문학사에서 문학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문학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상사, 정치사, 예술사 속에도 늘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어요. 형식이냐,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늘 우리들에게 갈등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늘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 이게 시가 이게 내용이 없다냐, 주제가 없다냐, 이러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용만 있으면 그게 산문이 이게 시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함께 갖춰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에는 세 가지, 리듬, 은유, 주제 또는 내용. 그래서 영어로 리듬, 메타포, 그리고 세 번째 코노테이션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노테이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깊은 의미, 깊은 내용,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시를 써야 됩니다. 이 내 작품에 리듬이 있는가? 메타포가 있는가? 그 내용이 뭔가?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시를 쓴다면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리듬과 동요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용, 그 내용이 뭘 넣을 것이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그럼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냥 뻔한 내용이다. 가장 시를 쓰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뻔한 내용입니다. 뻔한 내용을 써봐야 신선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래, 내용에 어떤 신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리듬도 신선하고, 메타포, 은유도 신선하고, 내용도 신선하고.
근데 우리는 내용이라는 게 그냥 뻔해요. 사랑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리움이 뭐냐, 희망이 뭐냐, 뭐 이런 내용들, 뻔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21세기 와서 그것조차,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 그 뻔한 내용에서 좀 한 단계 다른 차원의 내용, 그걸 생각하는. 근데 새로운 내용이 도대체 뭘까?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양자 역학입니다. 양자 과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는 모든 사고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그 거시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가리켜서 아주 그 고대를 그 미토스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전설적인 시대. 그 다음에 로고스의 시대, 이성적인 시대. 근데 현대는 사이언스의 시대, 사이언스의 시대, 과학적인 시대. 그러면은 과학적인 시대 때 이 과학적인 시대라면은 그 코노테이션, 내용에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학이 지금까지는 고전 과학이었어요. 그게 바로 거시세계의 과학이었어요. 뉴턴적인 과학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내용 속에 21세기의 참신한 내용,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네, 그게 바로 양자 역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분자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었다라든지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운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진리를 도를 터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진짜 진리는, 도는 그 거창한 별과 달과 우주와 태양과 이런 운행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이하의 세계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원자 이하의 또 다른 세계, 그 또 다른 세계의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도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좀 제시해주고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시 세계의 이론, 진리, 내용 그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거시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미시 세계도 있더라.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이 작은 원자의 세계, 이하의 세계에 있더라.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자 이하의 세계도 함께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에서 리듬, 메타포,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야 할 내용 속에 거시 세계의 내용만이 아니라 미시 세계의 내용도 포함해보자. 그러려면 미시 세계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미시 세계를 아는 방법 속에 우리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세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세계 속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뭐냐? 파동.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동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파동이다. 양자의 세계도 파동, 그렇습니다. 양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의 세계를 분석해 보니까 크게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원자 세계에 있는 파동, 그것을 찾아보고 결국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공통된 논리가 파동이 아닌가. 그런데 묘하게 시도, 리듬, 파동을 중시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학을 공부하면서 이 파동의 세계를 좀 더 이 코노테이션 내용을 좀 더 심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이 6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 파동의 우주에 관한 부분만 했습니다. 주로 그 빛에 관한 문제. 근데 오늘은 이제 시의 근본 논리도 파동이다 해서 현대시와 리듬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고전 시가의 율법과 음볼. 그러니까 지금 리듬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를 쓰려면 리듬이 있어야 된다. 리듬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리듬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걸 말하기 전에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을 좀 요약해 봅니다. 모든 파동, 진동, 떨림은 충돌에서 비롯된다. 아닙니까? 모든 파동은, 진동은, 물결은 모두가 부딪힘에서 오는 거예요.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의 근원은 원자 이하의 경우 전자나 양성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N, S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 충돌도 가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충돌합니다.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N, S가 한순간 충동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충동돼요. 그러니까 이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생사가 없습니다. 영원히 충돌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충돌한다면 원자 그 자체가 하나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주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은 파동이다. 이게 내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논리라고 하지만 사실 이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빛이 파장에서 보듯이 파장이 다르면 색깔이나 기능이 다르고 진동수가 다르면 큰 소리, 작은 소리, 고운 소리, 싫은 소리 등 다양한 기능의 울림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 색깔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양자역학으로 보니까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그 뭐야? 700나노냐? 400나노냐? 네. 파장이 몇이냐에 따라서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더라. 파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주의 다양한 파동은 단지 흔들림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가 되고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가 된다고 지난번 얘기를 했죠. 정보를, 다시 한번 파동은 단지 흔들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정보다. 그 속에 뭔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파란색, 색이 파란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것은 바로 400나노의 파동이, 빛의 파동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런 그 원자 이하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자로 구성된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들이 접촉하고 드러낸 모든 의사표현도 파동이라는 이 떨림의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낸 것이 우주적 순리라고 했다. 더구나 내면의 감정, 즉 마음을 드러내 더욱 감동적인 세상을 꿈꾸는 시의 경우 당연히 더 파동적일 수밖에 없다. 보통 언어도 다 파동이 진동을 통해서 아니 말소리가 진동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가 구사됩니다. 하물며 시는 또 감동을 위한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더 파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내면의 감정적 마음을 드러내 더 감동적인 세상을 꿈꾸는 시의 경우도 파동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시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어법에 리듬이라는 파동의 규칙을 추가해서 요겁니다. 파동의 규칙을 추가해서 일반적인 언어도 파동이 있어요. 그런데 시는 더 감동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 파동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 속에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는 필수적으로 리듬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문과 달리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리듬이 빠지면 그건 시가 아니라 산문이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리듬에 관한 표현들을 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 리듬을 아주 객관적인 정형적인 리듬을 썼고 현대 와서는 개개인의 개성에 따른 그런 리듬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고대나 현대나 리듬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현대 사니까 그럼 현대시를 써야 되겠는데, 그럼 현대시에서 리듬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현대 자유시가 주관적이고 내재적이라고 해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리듬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시도 제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유형이 뭐냐? 현대시에서 리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유형들을 보면 첫째, 일상적 어법을 변형하여 시어를 배열하거나 행과형을 가르는 방법. 제일 첫째가 행과형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씻으려면 이렇게 줄을 계속 바꿔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리듬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산물 같은 건 그냥 연기를 쓰면 되잖아요. 자른다. 리듬 방법입니다. 그러면 행을 가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리듬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행을 가르지 않는다? 그건 시가 아니죠. 산문식으로 있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변형이고요. 정식으로 시를 쓴다면 당연히 행을 갈라야 됩니다. 행을 가르지 않으면 그건 산문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행가리가 중요합니다. 저지난달에 행가리에 관한 첫 번째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현대시에서 드러낼 수 있는 리듬의 방법이 뭐냐? 두 번째,
이를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계승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의 동사적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의미를 반복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이미지를 반복하는 방법. 크게 보면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시의 리듬을 말하는데 이 5가지를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네, 전통적인 율법을 계승하거나 이를 변형하는 방법. 이 두 번째 리듬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강의 내용이